이성이 아니에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원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자리, 여기 이제 제 이름으로 해서 이제, 정비사업 그 추진위원회 이제 그 동의서를 이제 받아왔어요. 구청에서. 10월 달에 받아왔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된 것은 그 사업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좋을지 전문가 모시고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으셔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좋을지 그걸 좀 연구해 봐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현대건설에서 오늘 나오시고 하셨는데 일이 좀 생기셔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좀 오늘 불참하게 대해서 양해를 구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 사면도시정비의 김형준 대표이사님 모시고 사업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이 생목으로 하면은 제가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요. 부득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면도시정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기에 그 편의생 이제 2단지 분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설명회를 했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날이 이렇게 춥진 않았는데 금세 이렇게 날이 좀 추워졌습니다. 항상 그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설명드릴 내용은 그 우리 제기동 426번지 유론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중에 좀 딱딱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 우리 그 소유자님들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은 또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제가 좀 쉽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제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질문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우리 구역의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분담금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제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구역의 사업성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하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대충 예. 제가 이제 상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가에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고 그러고 길가에 있는 그 전등을 가로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로주택이라는 말은 길가에 있는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집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새 집을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할 수도 있고요. 또 공동주택 재건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구역 안에 이 집들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면적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냐면은 최대 13,000제곱미터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3,000제곱미터.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4,000평, 최대한 4,000평까지를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미니 재개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니 재개발. 우리가 이제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10,000평, 20,000평, 뭐 50,000평, 100,000평 이렇게 크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미니 재개발처럼 조그맣게 4,000평 이하로 개발을 하는 거고, 전부 다 같이 하실 수도 있고 몇 분을 반대하시면 빼고 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하나의 이제 특징입니다.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여기 재기사구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그 전까지는 2018년도 2월 9일 전까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으로 재개발하고 같은 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2018년도 2월 달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서 이 법으로 이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법이 아니고 특례법이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특례법 딱 들어보면 좀 느낌이 다르시죠? 특례. 그러니까 약간의 특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일반 법이 아닌 특례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들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대 3주택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거 하시면은 1가구 2주택까지가 분양이 최대 할 수 있는 건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3주택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3주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갖고 계시는 집의 재산 가치, 또는 지금 갖고 계시는 집의 면적, 이런 게 큰 분들, 이런 분들은 최대 3주택까지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분양이 가능하단 말은 집 3개를 공짜로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공짜로 준다는 말은 아니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최대 3주택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3주택을 받았을 때 재산 가치가 더 많은 분들은 분담금을 안 내실 수도 있고, 재산 가치가 좀 적으신 분들은 당연히 분담금을 내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양권이 최대 3주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많이 하는데요. 이따가 저희들 현장 소개할 때 나오겠지만은 2018년도에 350세대 정도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96년부터 재건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6년도에 했던 것이 한 20몇 년 걸린 거죠. 2018년도 입주했으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15년, 20년씩 걸립니다. 자,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가 다르냐? 기간이 짧아요. 어디가 짧냐?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한번 하시려면은 첫 번째는 일단 우리 구역이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기본 계획이라는 곳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이 제기동 이 동네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 계획에 안에서 우리 구청에서, 동대문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줘야 돼요. 서울시에서 세워진 계획 안에서 구청에서 이 정비 계획이라는 걸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보통 한 3년, 5년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오늘 설명드린 데를 1단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는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구역 안의 집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전의 절차 없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 이 안에 계시는 소유자님 중에서 80%가 동의를 하시면 바로 조합 설립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조합 설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빠른 데는 이 설명회를 하고 연번 동의서를 받고 한 달, 두 달만 해도 이 동의서를 다 제출을 해서 조합 설립하는 데도 있고, 6개월이 걸려서 가는 데도 있고 1년이 걸려서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은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 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복잡하게 절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로주택은 건축 심의를 받으면 바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바로 이주 가시는 겁니다. 이주. 관리 처분이란 절차가 사업 시행 인가라는 절차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간이 많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서 한 3년, 5년 걸리는 절차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해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 때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2주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1년 반에서 조금 늦어지면 2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못 믿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천 현장 같은 경우도 2019년도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조합 설립 받고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반 정도면 2주 개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합부터 입주하실 때까지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보시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혜택 중에 하나가 돈 중요하죠. 사업 진행하려면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이끌어가려면 돈이 중요합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자금 지원이 잘 됩니다. 이게 뭐 어디에서 뭐 민간에서 주는 게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공사에서 조합만 설립돼도 총 사업 비용의 5%까지를 1.5% 저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조합을 딱 설립을 하시면은 허브에다가 우리 사업 진행할 수 있게 자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1.5% 저리로 최대 15억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비가 뭐 200억이다. 그러면 5%면 얼마죠? 10억이죠. 10억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이주하실 때까지 사업 비용을 쓰고, 이주할 때는 이제 본 사업비, 그러니까 총 사업 비용의 50%까지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 50% 안에는 공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공사들이 여기 현장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비는 분양해서 가져가야 돼요. 분양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 허그에서 융자해주는 그 비용 안에 공사비 50%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까지 1.5%로 융자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의 경우도 조합원님들 그 종전 평가 금액의 50%까지 해드립니다. 이거는 그 일반적인 대출에 뭐 DTI나 LTV 이런 거 포함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허브에서 조합에다가 조합원 이주비를 평가 금액의 50%를 융자를 해주는 개념이라서 종전 평가 금액의 50%를 이주비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비는 만약에 어떤 분이 집이 3억이다 또는 5억이다라고 하면 5억의 50%는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이 2억 5천만 원을 이주비로 받아서 이주를 하시고, 그 2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자? 그 이자는 나중에 조합에서 사업비로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은 매달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따로 내실 필요는 없으시고, 나중에 내시는 분담금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혜택들이 있다. 기간도 짧고 금융지원도 잘 되고 뭐 이런 뭐 1가구 3주택까지 분양이 가능하고 이런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주지 않는 이런 혜택들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방식과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역조합. 재개발이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지역조합이 좀 익숙하신가요? 어떤 분들은 지역조합, 이 조합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역조합 사업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은 지역조합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집을 팔고 나가시는 게 아니고 주민분들이 자기 갖고 계시는 집을 조합에 출자를 하는 거예요. 출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시면 80%가 차면 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고요.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행사가 우리 조합원님들, 그러니까 토지주분들의 집을, 땅을 한 분 한 분 거를 사요.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요. 그리고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외부에 있는 무주택자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은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토지주분들은 집을 팔고 나가시는 개념이고, 여기에 새로 들어오는 조합원들은 외부의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원이 우리 소유자님들이 조합원이 되시는 겁니다. 집을 팔고 가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제 시공사를 뽑는 거죠. 시공사는 지금 현대에서 여기 시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의향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역할은 뭐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시행되는 모든 업무에 대한 행정 업무라든지 조합원님들 이렇게 소통하는 업무라든지 뭐 각종 회의 진행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행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짓는데 또 필요한 게 설계자잖아요. 설계. 그 설계자도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는 큰 틀에서 조합이 있고 시공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정비사업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제 저희들 사업 대상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426번지 1원에 1092평 정도 됩니다. 제곱미터는 3613제곱미터고요. 참 좋은 땅을 갖고 계십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들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개발 가치가 높은 땅을 갖고 계시는 게 이 3종입니다. 2종보다는 3종. 1종보다는 2종, 2종보다는 3종, 3종보다는 준주거, 준주거보다는 상업지역이 같은 땅을 개발했을 때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종이고요. 이 소유자님 숫자가 30명이고 분양 대상자는 26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저희들이 시세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 사업지 주변에 아파트 시세 얼마 가는지 좀 관심들 좀 갖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요즘에 새 아파트. 여기가 지금 우리 대상지고요. 여기가 레미안 엘리니티입니다. 2022년 준공인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평당 4,194만원 갑니다. 평당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 B가 이 편한 세상입니다. 여기도 2021년 11월에 준공인데요. 여기도 거래가가 거의 4,050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그리고 4번 청량역 미주가 오래된 아파트 아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기도 평당 4,100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뭐 3번 이런 그 용두 롯데캐슬 리치 같은 경우 2015년도 건데 여기다 3,500 정도 갑니다. 3,500 정도 가고 5번 롯데캐슬 피렌체도 3,400 6번 레미안 허브리츠도 4,300 2번 요거는 2003년도에 이제 아람골 벽사 이건 한 2,300 정도 가고요. 1번 한신 휴플러스는 한 2,600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한 2,500, 600부터 최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거는 한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4,100까지도 지금 거래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설계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계획은 이제 24평 그 59제곱미터짜리로 100세대를 지금 계획을 했는데 이걸로 집을 짓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계략적인 설계로 지금 해본 게 이제 59제곱미터짜리가 100세대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은 그 의견을 반영해서 뭐 34평형이라든지 또는 뭐 23평보다 뭐 더 원하시는 게 있으면 더 적은 평형이라든지 그런 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일단 59제곱미터짜리로 100세대를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 2층에 지상 15층으로 계획을 했고, 용적률은 249.81%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대수는 100세대, 그 다음에 아파트는 25평형이고요. 25평 아파트 좀 감이 오시나요? 25평형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25평형 아파트들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고 하실 텐데요. 아무튼 25평형 100세대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단지 배치는 지금 1단지, 2단지가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1단지, 2단지가 똑같이 같이 사업을 한 조합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 각자 조합으로 사업은 진행이 돼요. 각자 조합으로 진행이 되고, 다만 이제 시공사는 하나의 브랜드로 가셔야 아마 요게 이제 단지 어떤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향후에 어떤 자산가치 상승이라든지. 그래서 편의상 오늘 설명 들으시는 쪽은 요 1단지,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데는 2단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조감도입니다. 요건 일반적인 평면입니다. 평면. 요게 이제 사업이 조금씩 진행되면 될수록 요 내용은 조금 더 구체화되고 많이 더 개선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담금에 대한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분담금 얘기를 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분담금이 산정되는지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땅을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땅을 하나 사서 집을 지어요. 혼자 짓습니다. 혼자. 여럿이 안 짓고 저 혼자 지어요. 이 땅을 사서 집을 4채를 지어서 들어간 돈이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4채를 지어서 들어간 돈이 10억이 들었고요. 저는 필요한 집은 요 1층 하나만 필요해요. 사실 2층, 3층, 4층은 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억을 들여 지어서 2층, 3층, 4층을 각 세대당 3억을 주고 팔았어요. 저 다른 사람한테. 일반 분양을 한 거죠. 그러면 저는 이 101호를 들어가는데 내는 분담금이 얼마일까요? 제가 내는 분담금이요.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1억이죠, 1억. 예, 왜 1억인지 아시겠죠? 왜냐? 10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세 채를 팔았더니 9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 101호를 들어가는데 1억만 있으면 내 집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억을 들였는데 2억밖에 못 받았어요. 요 집 하나당. 그럼 얼마를 내야 되죠, 저는요, 여기? 4억 내야 됩니다, 4억. 왜냐? 10억 들었는데 2억씩 세 채 팔았잖아요. 6억 들어오죠. 그러니까 4억 내는 거예요, 4억. 자, 그러면 다시 요 한 채당 4억을 받는다. 일반 분양을 4억을 받아서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때는 제가 제 집을 공짜로 받아요. 공짜로 받고도 2억을 환급받는 겁니다. 2억을 환급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강남이나 분양가 비싼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가 거의 이렇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34평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34평 아파트 짓는데 만약 공사비가 500만 원이다. 그럼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34평짜리가 한 평당 공사비 500만 원이다.
그럼 대부분은 34평 곱하기 500만 원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지하에 주차장도 지어야 되고 관리사무소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34평 정도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공사 면적은 50평에서 한 55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이나 55평 정도를 공사해야 돼요. 거기에 공사비를 곱하시면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짓는 아파트하고 강북에 짓는 아파트, 경기도에 짓는 아파트, 저 지방에 짓는 아파트가 이게 크게 차이가 날까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는 나감제 차이 정도만 납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 4천만 원씩 하잖아요. 4천만 원씩. 그럼 예를 들어 4천만 원 가는데 34평 아파트를 분양한다. 그러면 12, 3억입니다. 그러면 그거 짓는데 원가 해봐야 한 3억 얼마면 지어요. 그럼 한 채 팔아서 10억 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3억씩 들어가는 제조 원가는 똑같은데 저 지방은 예를 들어 34평 아파트 한 3억 5천 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한 채 지어서 남는 게 몇천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분담금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재개발 사업 하다 보면 내 감정가가 많아야 된다, 뭐 조합원 분양가가 싸야 된다, 막 말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건 사실상 조합원님들이 내시는 분담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집 짓는데 들어가는 돈, 이게 얼마인지를 보시면 돼요. 돈 들어가는 게 1,000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을 해주고 남는 것을 일반 분양했더니 1,000억이 들어왔다. 똑같이. 그러면 조합원님들은 평균적으로 분담금을 안 내시는 겁니다. 왜냐? 일반 분양으로 다 그 공사비를 내꽂기 때문에. 1,00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900억 원이 일반 분양 수익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조합원님들이 내시는 총 분담금을 더해보면 딱 100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분담금은 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제가 그 숫자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사업을 진행할 때 들어오는 일반 분양 예상 수익,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비가 얼마치 들어가는지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구체화가 되지만 그걸 보여드렸을 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아, 우리 동네가 사업성이 어떻구나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합원님들은요, 원가로 분양을 해드립니다. 원가. 원가가 뭐냐? 땅값이랑 건축비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000억이 들었다, 2,000억이 들었다, 그 사업비가 건축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 토지비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시는 우리 소유자님들은 집을 팔고 나가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비가 따로 들어갈 건 아니에요. 물론 청산하시는 분들한테 보상비는 들어가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조합원님들은 땅을 팔질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비는 뭐겠습니까? 조합원님들의 종전평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감정가. 이 감정가가 토지비인데 원가가 올라가면 조합원님들 분양가는 올라갑니다. 원가가 떨어지면 조합원님들 분양가는 떨어져요. 그 원리로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비가 많이 나왔다고 마냥 좋을까요? 내 감정가가, 그러니까 옆집보다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는 의의제기 하셔도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이 더 비싼 것 같은데 옆집이 더 많이 나왔다. 그거는 의아해 하셔도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 이 토지비가 비싸게 책정되면 책정될수록 분양받는 조합원님들의 분양가는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이 토지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합원님들의 분양가는 낮아지는 원리입니다. 이제 그 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합원님들 나중에 평가를 해드립니다. 평가를 뭘 해드리냐? 지금 갖고 계시는 집, 토지 이런 것들 평가를 해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종전평가인데 그 평가를 왜 하느냐? 딱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보상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가에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가 30평 토지와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좁은 길 안에 차가 못 들어가는 길 안에 30평 땅하고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하고
똑같이 가격을 책정해 드리면 어떨까요? 안 하죠. 예, 저라도 안 합니다. 빚이 2분은 하자고 그래요. 2분은 하자고 그러죠. 여기도 10억, 여기도 10억 그러면 2분은 하자고 그래요. 근데 2분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부동산에다가 내다 팔아도 이 집보다는 더 받거든요, 이 집이.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땅이 30평이라도 더 가치가 있는 땅을 더 가격을 더 책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합원님들이 받으시는 아파트도요, 다 감정평가해요. 분양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동호 추첨했더니 뭐 13층을 받았다, 뭐 10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집들도 다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1조, 햇빛이 어느 집이 잘 드는지. 다음, 어느 집이 좀 덜 시끄러운지 이거 다 봐요. 소음. 그 다음에 조망, 어느 집이 조망권이 좋은지 이거 다 봅니다. 다 봐요. 한강입니다. 한강이 얼마나 잘 보이느냐에 따라 12층 가격, 13층 가격 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보호, 사생활보호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1조 조망, 소음, 사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동호 추첨을 하셨는데 좋은데 분양받으시는 분은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지고요. 조금 덜 좋은데 받으시는 분은 분양가가 좀 싸져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분담금을 계산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설명회 할 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드렸는데 지난번에 듣으신 분들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15층 아파트잖아요. 저희가 15층 아파트 중에 감정평가하면 몇 층이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이제 뭐 가볍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1층부터 15층 아파트 중에 조합원 조건이 똑같다고 치고 감정평가하면 보통 몇 층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10층, 11층. 6층이요? 6, 7층. 아, 또 다른 분은요? 11부터 14. 기준에서 10층. 10층.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한 것 같거든요. 설명회를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15층. 15층. 예. 또요? 맞습니다. 어떻게 지난번에 들으셨습니까 혹시? 14층이 가장 비싼 가격에 나옵니다. 14층. 만약에 20층 아파트면은 19층이 제일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감정을 해보면. 예. 그리고 또 참고로 남양하고 북향하고 어디가 더 좋으세요? 당연히 남양이 좋으시죠. 근데 남양집보다 북향집이 더 비싼 단지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조망권이 좋을 때. 강남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강남에서 한강변이라는 거는 조망이 한강 조망이면 집향은 북향이 돼요. 강남쪽에 집이 있기 때문에 한강을 바라보는 집은 북향집이거든요. 그럼 같은 단지의 남양집보다 그 조망되는 북향집이 훨씬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북향보다는 남양이 훨씬 비싸죠. 네. 요런 내용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요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종전평가 금액이 높아지면 내 분담금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야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이게 가장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다 오해입니다. 오해. 이건 오해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다음에 또 설명회를 한번 할 기회가 있다거나 또는 조합 설립 이후에 조금 더 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조금 더 이 사업을 더 이해하실 때가 됐을 때 한번 이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싹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이제 사업성 분석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은 현재 기준으로 한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분양가라든지 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일반 분양이나 이런 걸 하려면 앞으로 한 몇 년 후 얘기입니다. 몇 년 후 얘기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현재 기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예상치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종전 자산 추정 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종전 자산 추정 가액. 아까 설명드린 조합원님들 감정평가는 언제 하느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건축심의가 나면 합니다. 건축심의.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최소 1년 이후의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한 2달 후에 조합 설립이 됐다. 그러면 건축심의까지 가려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정도 이후에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는 동대문 구청에서 뽑아주는 한 군데, 그 다음에 조합에서 뽑는 한 군데, 요 감정평가 2개를 가지고 평균 가격으로 가격을 정해드릴 거예요. 종전평가 금액을. 지금은 그냥 가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감정. 예. 지금 33필지의 25개 동을 봤을 때 한 296억 정도가 이제 종전 자산 평가 금액으로 현 시점에서 좀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100세대를 짓는데 21세대의 소유자님이 아파트를 신청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25평형만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25평만 지금 신청하신 걸로만 됐습니다. 나중에 뭐 34평이 생기면 거기에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21세대가 59제곱미터짜리를 가시고 나머지 79개를 일반 분양을 했다. 이제 그러면 일반 분양 수입이 나옵니다. 분양가는 평당 일반 분양가를 2,500 정도 받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시세를 말씀드릴 때 내 동 뭐 3,000 얼마 간다, 4,000 얼마 간다라고 해놓고 2,500으로 잡았어요. 왜 그러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우리가 주변에 아파트 4천만 원 간다고 해서 4천만 원으로 분양을 못 합니다. 분양을 못 해요. 이 아파트의 땅값, 그 다음에 건축비,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원가에서 약간의 이익만 붙여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게끔 돼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2,500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는 2,500으로 일단 잡았고요. 나중에 이게 높아지면 이거 누가 가져가느냐? 조합원님들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일반 분양가가 2,500이 아니라 뭐 3,000을 간다. 그럼 500만 원 늘어난 만큼은 조합원님들이 다 가져가시는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500으로 분양을 하니 495억 원 정도의 요 일반 분양 수입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설계를 바꿔서 34평도 생기고 요 25평도 있고 뭐 18평형도 있고 만약에 다양하다면 조합원님들이 나중에 분양 신청을 했을 때 얼마만큼 요 조합원들이 가져가시느냐에 따라서 일반 분양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의 양이 달라지는데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조합원님들이 내셔야 되는 분담금은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요. 일반 분양 물량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는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합원님들이 내시는 분담금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800 정도를 봤을 때 68억 정도의 분양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5억과 68억, 그 다음에 111억의 분양 수익이 생겨서 총 675억이 우리 단지의 분양 수익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하고 다른 점은 조합원 분양 수익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빼보면 일반 분양 495억이 우리에 들어오는 실제 수입인 거예요. 왜냐 이 상가는 조합원들 또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합원이 가져가시는 거 빼고 일반 분양하는 게 495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궁금하죠? 우리 지출이 얼마인지.
자, 그럼 우리 지출은 공사비를 평당 그냥 한 6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비를 500만 원으로 계약하려면 100만 원이 떨어지는 거고요. 50으로 계약하면 50만 원이 떨어지는 거고 600만 원이면 600만 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 50만 원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다만 기준은 600만 원의 공사를 한다라고 치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사업 비용까지 쭉 보면 355억 정도가 우리 단지의 하나의 총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355억. 그러면 이제 계산 나오시죠? 계산 얼른 한번 해보십시오. 355억이 우리가 여기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는 돈이 495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분담금이 얼마일까요? 총 개개인별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갖고 계시는 땅도 다르고 앞으로 몇 평을 분양받으실지를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얼마씩을 내시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감정평가도 해보고 분양 신청도 해봐야 그걸 알 수 있는데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이 다 내시는 분담금은 얼마인지 그건 알 수 있어요. 자, 355억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495억이 그냥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환급금인 거예요. 140억의 환급금이 있는 거예요. 140억에. 네. 그러니까 495억이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직접 공사비로 들어가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355억입니다. 그래서 한 140억 정도의 환급금이 전체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변수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지출의 변화, 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님들이 가져가시는 평형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환급금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 일반 분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또 향후에 이 일반 분양가가 지금은 2,500으로 받는데 만약 3,000만 원이 가더라. 그러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이 수익이 더 늘어나요. 그럼 환급금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 분양 물량이 좀 적은 단지나 분양가가 좀 많이 안 나오는 단지는 거의 이 지출 금액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355억으로 만약에 집을 다 지었다. 그럼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355억을 거의 못 메꿉니다. 거의 못 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00억을 메꾼다든지 뭐 310억을 메꾼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조합원님들 내시는 분담금인데 지금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도 적어요. 조합원 수도 적은 데다가 여기 또 3종이에요. 3종. 3종이 무슨 의미냐면 2종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땅이 만약에 내가 100평이 있다. 그러면 집을 몇 평 짓냐면요. 최대 25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200평까지밖에 못 지어요. 근데 만약에 3종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100평의 땅을 갖고 있어도 3종은 최대 30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100평이라도 3종은 50평을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잘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 또 분양가도 세요. 분양가도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분양가도 세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수입과 지출로 이렇게 쭉 보니까 아까 이제 저는 일반 분양 수입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그건 잊어버리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잊어버리시고 우리 사업의 총 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 상가 분양 수입을 다 더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돈이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돈은 675억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675억이 들어오는 수입이고 아까 지출은 355억이 지출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냐? 수익. 이 수익. 675억에서 355억을 빼면 319억인데요. 이거를 우리 조합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대지 평수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한 평의 가치가 나와요. 319억을 분양받는 분들 대지평수 853으로 나누면 약 3,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그냥 평균 한 평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 한 평의 가치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표가 있는데 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정평가를 받고 나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내 자산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그냥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을 출자한 거예요. 내 자본금으로 출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회사를 하나 여러 명이서 설립을 하는데 나는 1억을 출자하고 옆 사람은 뭐 2억을 출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출자금이에요. 이 감정평가라는 건.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 1억 출자했는데 수익이 200%가 났다. 그럼 실제로 나는 2억 원의 자산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비례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율. 그게 바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님들의 감정평가 금액은 내가 그냥 하나의 출자한 출자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비례율이라는 거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종전평가를 예를 들어서 5억을 어떤 분이 받았어요. 5억을 받았을 때 우리 비례율이 거의 한 108% 가까이 나옵니다. 108%. 107.79%예요. 그럼 이분은 5억 원을 출자했지만 실제로 인정받는 돈은 5억 3,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비례율이 110%다. 그러면 이분은 5억을 출자했지만 5억 5천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은 곧 뭐다?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25평형을 가는 데 있어서 5억 3,200만 원이 분양가입니다. 조합원님들한테 드리는 분양가예요. 그러면 이분은 6,300만 원 정도를 1,000만 10만 630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 여기서 630만 원을 환급받는다는 얘기는 공사비를 한 600만 원 정도로 보고 일반 분양가를 2,500 정도로 봤을 때 이분이 25평 가는데 630만 원을 환급받는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분양가가 50만 원이 더 올랐을 때는, 일반 분양가가 50만 원이 더 올랐을 때는 환급금이 2,05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일반 분양가만 조금 50만 원만 올라도 600만 원 환급받는 분이 2천만 원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면 분담금일 경우에는 줄어들고 환급금일 경우에는 늘어나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자에 이런 표가 있으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사업비가 바뀌고 분양가가 바뀌었을 때 내는 분담금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님들이 좋은 게 뭐냐면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서 권리가도 좋지만 거기에서 이익도 있지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차액만큼의 이익도 있는 겁니다. 지금 조합원님과 일반 분양 차이가 한 조합원님들은 평당 한 1,125만 원이고 일반 분양 가격은 2,500 정도 하는데요. 이 차이만 보더라도 한 9,400 정도 됩니다. 9,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님들이 좋은 점은 뭐냐? 실제로 일반 분양을 2,500에 했을 때 조합원님들 집이 더 비싸요. 왜 더 비싸냐? 우선 동호수 추첨을 할 때 조합원님 먼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자보다 먼저 조합원님들은 여기 숫자도 작잖아요.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먼저 노예활동 노예층을 먼저 돌려요. 그러면 일반 분양자들은 저층을 분양받아야 되는데 조합원들은 그래도 좀 좋은 층을 분양받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가격 차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공사할 때 조합원들은 공사비 안에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거 거의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시죠? 한 돈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공사가 일반적으로 각종 살림살이들을 또 주죠. 보통 주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우리 다른 구역 조합원님들은 시공자 선정할 때 시공사가 딱 제공해주는 품목 보면 아이고 옛날 살림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겠네, 몸만 들어가도 되겠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살림들도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훨씬 싸게. 예, 그게 이제 조합원님들의 또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조합원과 일반 분양 가격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만 2,500의 일반 분양가를 책정했을 뿐이지 이거 분양하고 나서 실제 지어놓으면 우리 단지만 옆에는 4천만 원 가는데 우리 단지만 2,500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은 마음껏 가격을 못 올릴지라도 이 아파트는 이미 주변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변에 지금 시세들이 4천만 원이 좀 넘어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단지가 메이저, 예를 들면 현대 힐스테이트로 지어진다고 하면 그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장점들을 이 단지는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향후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만큼 동의서를 빨리 내시느냐에 따라서 이 일정은 달라집니다. 지금 조합원님 수가 적습니다. 여기는 막 대단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오늘 오신 분들만 동의서 한 장씩만 다 내셔도 상당히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가 차면 예를 들면 뭐 내년 한 4월 정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 4월이면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지시죠? 내년 4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동의서를 최소한 한 1월 달 안에는 다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창립총회도 하죠. 그 다음에 창립총회 하기 전에 우리 조합장 뽑는 그 공고도 하죠. 또 조합설립 인가도 신청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 1월 달에는 동의서가 다 마무리가 돼야 내년 한 4월쯤에는 조합설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심의를 서울시로 가지 않고 그냥 구심의로 끝납니다. 구심의로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1년 4월, 내년 4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고 하면 한 내후년 한 8월, 9월 이 정도가 이제 이주 가실 수 있는 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 설명회를 하다 보면 저는 잘 못 믿으세요. 1년 반 안에 사실 이주를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겨서 뭐 건축심의를 통과를 못했다거나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된다거나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는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쭉 가면 한 1년 반 정도면 이주를 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면도시정비라고 하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고요. 이 사면도시정비의 자회사로 사면종합건설이라고 하는 실제 그 종합건설업체를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2개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서울시 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사 진행했던 실적들을 좀 보자면 저희가 이제 그 종로에 보면 신형 1구역이라고 신한건설산업에서 199세대 짓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미추 1구역이라고 해서 주안동에 가시면 동양 파라곤이 짓는 데가 있습니다. 1346세대를 지금 짓는데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고 2주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2주가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하익 4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도 인천입니다. 567세대를 한화에서 짓습니다. 한화에서 짓고 여기도 관리처분 총회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장암 3구역은 의정부에 있는 건데요. 여기도 이제 대림에서
이 편한 세상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번 달에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합니다. 이번 달에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사동 19번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데입니다. 380세대를 건립해서 2018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는 96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효성에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입주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암 4구역은 응암동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편한 세상, 대림건설에서 이 편한 세상으로 358세대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명지정문대 옆에 있는 홍은 2구역입니다. 여기는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지금 공사를 623세대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성남에 있는 건우 아파트라고 두산 2구에서 503세대를 지어서 여기도 다 입주하고 해상까지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부천에 있는 엘리트 주택이고요. 여기도 저희가 이제 작년 1월에 조합 설립 받고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지금 철거하려고 다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동 15-14는 의정부에 있고요. 여기도 시공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건축 심의까지 끝났고 시공자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의 온종 LH 참여형도 저희가 이제 이수건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H 사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목동도 LH 사업장이고요. 여기도 저희가 정비업체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목동 우성주택이 그 전국 1호 조합 설립된 조합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고 내년에 입주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현장들에서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전국에 뭐 정비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초창기 현장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가로주택을 빼고는 다 입주했거나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주가 끝났거나 관리 처분을 하거나 이런 현장들입니다. 이건 곧 저희들이 그만큼 업무를 많이 실무를 많이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장들에서 전부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뭐 관리 처분, 이주 철거, 입주 다 경험을 해본 회사다.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들으시고 이제 도저히 요거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또는 뭐 평소에 나는 이게 궁금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뭐 이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 관련해서 우리 저 설계 사무소에서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화건축의 유홍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로주택 여기 이제 제기동 가로주택 계획은 뭐 편하게 1단지라 그럴게요. 1단지, 2단지를 제가 설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1단지가 요 1단지 부분이고요. 2단지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경차삽 사거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항공촬영 보면은 여기가 이제 1단지, 2단지 사업이고 요 도로가 지금 대로가 여기에 좀 큰 도로가 끼어다 보니까 건축 계획하기는 상당히 좋고 전 남량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단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1단지, 2단지고요. 여기 이제 우리 조건도 사로 보면 이제 1단지고 1단지요. 1단지가 이제 이쪽 부분이 좀 우리가 25m 도로고 여기 한 15m 정도 도로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대지를 보시면 대지 면적이 이제 우리가 3,687여 배 정도 되고 여기 한 1,11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데요. 2종은 12층, 7층 이하 지역은 7층 이하밖에 못 짓고 대개 이제 12층, 이제 평균적으로 뭐 건축 심의를 받으면 15층까지 해주겠다는데 그거는 좀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큰 도로가 끼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이제 해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좀 이면도로
같은 들어와 있는데도 좋은 땅을 대로로 키우고 좋은 땅이고 3정이다 보니까 좀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건축 면적이 1,400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대로변에 조금 넣는 걸로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용적률이 250% 이하인데 249%, 250%까지 찾았습니다. 지금 뭐 아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 대수가 우리가 지금 세대가 한 100세대 됐는데 100여 대가 전 돼가지고 주차는 한 1.1대 정도로요. 요거는 건축 심의로 받아보면 1.1이나 1.2 정도로 또 올려달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주차를 조금 더 해야 되고 지금 주차를 되다 보니까 지하 2층까지 좀 빠듯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하 아까 얘기했지 지상에 좀 더 할애를 해야 되는데 지상 주차는 상가 주차 한 4대 정도 되는 것만 뭐 상가는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손님들 또 지하까지 들어오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배치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요리 한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세대가 이제 깔고 앉은 거죠. 8세대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 땅이 지금 우리가 바운다리가 좋아가지고 이쪽이 지금 북쪽이거든요. 이쪽이 지금 재개발될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남쪽으로 도로가 형성되면서 좀 좋은 땅인데 요게 이제 좀 서쪽으로 보는 향이 되죠. 여기 지금 서쪽으로 보는 향이 되더라고요. 여기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단위세는 싹 다 3베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석도로 딱 들어가요. 뭐 여유가 얘가 땅이 되게 많이 남는 땅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큰 평형을 넣어줄 것 같은데 좀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평형을 넣으려고 서울시에 쭉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평형대가 24평형대라 그러죠. 옛날에 전용면적 18평 그리고 우리가 33평대로 전용면적 25평대라 그러죠. 그래서 전용면적 18평대가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가장 비싸게 팔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심의 받을 때 이제 아파트 단지라 옛날에 발코니가 해결적이다 그래가지고 좀 발코니를 굴곡을 줘라, 요철을 줘라 그러면서 전용 면적 18평 이상은 발코니 면적의 30%를 발코니로 짓지 말아야 돼요. 빼야 됩니다, 발코니. 그런데 전용 면적 18평 이하는 발코니를 100% 다 인정을 해주고 그 발코니 인정이 안 되고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좋은 타입이고 최대한 많은 작은 평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18평, 24평짜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전용이 18.12평이 되고요. 분양 면적이 계산해 보니까 한 25평 정도. 그리고 나서 발코니가 이 지금 붉은 거 칠한 요 확장형 발코니들인데 요 확장형 발코니가 4.19평이 되고요. 요 앞에 발코니하고 요 주방 발코니, 안방 앞에 발코니가 3.7평 한 해가지고 8평 정도의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계획을 통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하는 지하 2층 이쪽에서 지금 이면도로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98대고요. 여기는 지금 요거는 62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는 전기실 같은 거 이렇게 물탱크 정화조 같은 걸 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공간을 좀 비워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110대 정도 이렇게가 지금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쪽에 건축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하 2층 아까 지상 15층이요. 이게 이제 또 16층에서만 또 우리 경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제약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딱 앞뒤 공간 다 제약 받는 걸 빼고 나니까 딱 15층 올라가고 이제 16층 올라간다면 만약 꺾인 집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도. 그럼 전체는 1층은 전체 다 거의 비로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비로티가 지금 여기 꽃표 칠한 부분에 비로티로 해가지고 이쪽 부분은 상관이 어차피 되는 거고요. 비로티로 해가지고 소음은 없는 걸로 또 프라이빗하고 1층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전방 앞뒤 도로에서 전방 시야를 주는 걸로 개방감을 해가지고 건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에 지금 빠듯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늘어난다면은 다른 게 좀 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단위 세대가 84 타입을 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 거기에 들어오게 해서 여기 좀 줄 수도 있어요. 84 타입은 또 넓어야 되니까 한 여기에서 한 3m나 4m 정도 더 넓어져요. 그래서 가장 또 요즘 많이 쓰는 타입가 84하고 24평하고 33평 타입가 28평대도 요즘 또 많이 지어요. 거기에 이제 33평까지는 좀 부담되고 24평까지 좀 작다 그래가 2형평이라는데 그것도 하는데 그걸 하더라도 거기에 한 3m, 84 타입은 33평은 여기 한 5m 정도 넓어요. 실은 3m, 한 2m, 3m 서비에서는 그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다른 게 축소돼야 됩니다. 왜? 양쪽에서 법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또 동도 떨어져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가 우리가 와이드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집이죠. 햇빛도 많이 받고 좀 발코니를 많이 찾을 텐데 좀 좁아지고 앞뒤 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평을 찾아먹기 위해서는 그런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땅 비슷한 게 지금 목동도 하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 목동 같은 것도 지금 좀 재고 있어요. 땅값이 워낙 그 동네는 또 비싸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거기는 2,3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위로 조사해가지고 그 평균가를 가거든요. 거기서 20% 10% 올려준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 대비해가지고 마땅하더라고요. 그것도 3종인데 250% 나오는 땅입니다. 여기는 아까 저쪽 징별처가 계산해 보니까 진짜 상당히 좋더라고요. 2,500 정도. 이 주위에 분양 최근에 2년 전에 분양한 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분양 타임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보니까. 아까 했지 목동 같은 데는 우리 같은 데는 2,500만 해도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분양하면 한 4천만 원 분양이 또 된다 그러더라고요. 매매가. 여기도 또 그런 현상이 여기는 뭐 3천만 원 될 수도 있고 4천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설계를 해봤는데 이 평대로 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저희 뭐 설계 쪽에 의문 나는 게 있지만 네. 문의해 주시면 설계 전문가로 교육적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평대를 크게 가지신 분은 이제 큰 걸 원합니다. 원하는데 다른 데한테 이렇게 와이드한 걸 못 찾아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다른 것도 생각은 해야 되니까 평대도. 때로는 이제 앞뒤가 넓은 평대를 가지고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아파트는 시대에 맞게 아파트다워야 된다고. 그래야 제값을 받는다고 어디 가나. 그런데 이제 이 평양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걸 줄일 수는 없어요, 실은. 그것도 제가 항상 설계하면서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가 아파트는 아파트다워야 되고 빌라는 빌라다워야 된다. 그래야 제값을 받는다 나오고. 그러면은 예. 남양 쪽에는 그런 상가가 아니고 서양 쪽으로만 상가가 아닙니다. 상가는 이쪽에 지금 여기가 25m 들어오고 이게 7m 들어오는데 지금 이쪽에 사람 통행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로 지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변으로 흘러가는 도로변으로 준 거죠. 지금 이쪽으로 상가를 깔아도 됩니다. 상가는.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드리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쇼핑은 안 돼요, 상가가. 쇼핑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동네에 이제 동선 흐름, 사람이 가장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제가 도로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이 흘러가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깔아한 거죠. 뭐 이쪽 라인에서 가장 상가가 활성화 된다면 또 이쪽 라인을 빠시면 됩니다. 그거는 바꿔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든. 도로가로 상가가 안 나나요? 지금 양쪽 도로가입니다. 이것도 7m 도로변이고 이거 25m 도로변이고 이쪽이 18m 도로변 이쪽 전면에 놓고 싶으면 이쪽으로 배치가 되고요. 잠깐만. 예. 제가 그 2단위 추진위원장입니다. 이제 우리 설계사님께서는 이 동네 전반적으로 알고 이제 하신 건 아니고 이 배치도만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가 우리 여기 제기 4구역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진입로를 이제 실질적으로 12m가 되면 4구역도 이게 진입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는 아직 우리가 그 승인 안 해줬으니까 이대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아마 상가 배치 이렇게 신 거고, 여기는 깡통시장이잖아. 우리 동네에서 오신 깡통시장. 그래서 상가 배치 이렇게 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이거 설계사님한테 일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도로잖아, 지금 여기가요. 네, 여기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조합원님들이, 우리 주인들이, 우리가 주인이잖아. 네. 우리가 일로 해주다 이러면 돼. 뭐 지금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아니고, 네. 우리 주인들이 이제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해야 돼. 그래서, 아, 우리 상가 이렇게 하고, 아빠도, 야, 우리 3주 4평짜리 하자. 조건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 우리한테. 남는 거 파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가 전부 안 살 거면은, 사는데 유리하게 하자. 그러면 지금 25평짜리 하면 제일 팔기 좋고. 섞어 이제 사는 거 아닙니까? 예? 25평하고 34평 섞어 사는 게 아니고 단일합니까? 여기 이제 우리 2단계는 34평짜리가 한 15세대인가? 20세대뿐이 안 돼. 그 정도면 되겠지. 예. 그렇게 하고 여기는 25평짜리면 아예 없으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가족이 또 살 사람은 아이, 그럼, 예. 25평은 싫어하거든. 애들 있고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제 주인들끼리 협의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이게 고정된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만들어서 우리가 여론을 해서 상가도 일로 뺍시다. 이것도 뭐 28평짜리 돈 합시다. 뭐 이렇게. 이런 조율을 해줘야 돼.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인천에서 지금 하나 있거든요. 1구에 1100세대짜리로 지금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제 관리 처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는데 그쪽 지역도 보니까 지금 경기권 일원하고 서울 이렇게 보니까 환급이 가장 잘 되는 거는 24평이에요. 내가 돈으로 한다든지 팔고 사고 할 때, 그리고 임대를 준다 했을 때, 이제 거기도 구청 앞이라 가지고 쭉 나름대로 구청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니까 다들 24평 수준에서 인천 어디 구청이요? 미추홀 구청이라고, 미추홀 저쪽에 여기요. 저쪽에 좀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당분간은 아파트 값이 비싸서 그런지 24평형의 한국협이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질문 좀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평도 다 발코니 확장을 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33평 사는 그만치면 됩니다. 확장이 다 되니까. 설계사님, 예. 질문이 있거든요. 예. 네,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기존에 잘안 들려가지고. 제가 기존에 듣기로는 예. 이게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상가동은 따로 있고 아파트만 따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1층은 전체 예, 피로티라 그랬잖아요. 네. 1층 밑에 상가가 깔리는 거죠. 피로티에. 네. 그러면 주상복합이라는, 우리가 주상복합이라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을 얼마 이상 넣으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주상복합이지. 우리도 이제 엄밀히 따면 주상복합이지만 상가가 이제 작게 들어가니까 주상복합이라는 말은 안 하죠. 근데 1층만 1층은 상가가 네. 들어가 있고 그 위로는 예, 집이 예. 지어져 2층부터 있고.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네. 옆은 지금 상가동은 또 따로도 있는 거라는 거죠. 상가동도 따로 있고. 아니요. 아니요. 어. 아파트 밑에 상가가 깔리는 거죠. 그렇지. 양쪽에. 네. 그리고 가운데는 그렇게가 되어 있어요. 상가인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 1동하고 2동이 그 조합원이 달라갖고 집 형태는 똑같이 나옵니까? 이 단지에서 1동하고 2동하고는 틀린 건 없습니다. 형태는 똑같이 나옵니까? 실제는 같이 가야 되는 아. 건데, 예, 같이 해야 돼, 원래는. 근데 같이 이제, 하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안 이제 됐어. 여기 1동이잖아요. 2동은. 이제 요거는 요 단지에서 전체가 다 같이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 1동 가서 분양받고 싶으면 1동에 분양받으시고 2동이 위동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분양도 그렇게 돼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냥은 아니죠. 이 2동이 갖고 있는 건물들은 2동에서만 나는 거죠.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단지에서 똑같이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단지, 여기는 단지를 말씀드리는 거지. 단지. 지금 1단지하고 2단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개념하면 1단지하고 2단지는 다릅니다. 1단지는 여러분 계시는 거는 1단지잖아요.
2단지는 내가 깔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건 아는데 건물 형태가 똑같이 지을 거예요, 건물은. 아, 예, 그거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건물의 형태는 비슷하게 짓습니다.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수익성은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숫자가 많은 데가 아니 아, 그거는 그거는 상관없는데. 중개업체가 좀 네네. 해가지고. 근데요, 저 궁금한 거는요. 예를 들면 1단지는 25명이에요. 지금 2단지는 제가 조합원 수를 잘 모르는데 저희가 빨리면 저희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예, 예. 예,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예, 예. 암만 그래도 이제 그걸 공사할 때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제 민원 같은 것도 있고. 아니, 그리고 네. 그 제가 이제 여기 2단지 추진위원장으로서 저는 이것까지 다 같이 추진을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이게 거의 우리가 이렇게 현대건설, 전기업체, 설계사무소 저희들이 거의 한 1년간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여기 2단지 그 주민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한간에 여기 동네 분들이 객지에서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업하러 온 게 아니고 앞에서 제가 그래도 이게 좀 기본적으로다가 이런 사업을 알기 때문에 나서서 추진하는 것이지 제가 개인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그거를 좀 알으셔야 되고 오늘도 주민 설명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걸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초청을 제가 한 겁니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근데 뭐 일부 오늘 주민 설명회 안 한다고 카톡 우리 조합원끼리 카톡을 다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일을 안 하려면 안 한다고 그러면 되지. 나도 주인이고, 저도 여기 많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근데 그거를 방해 공작을 하고, 같은 조합원들이, 동네 50년, 60년 살았다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2단지 할 때도 제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은 1단지고 2단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조합원들이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빨리 가고 뭐 이런데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다가 오늘 뭐 설명이 안 나고 오지 말으라고 주민들 물론 몇 분 안 돼요. 우리 30 다가 30명이요. 그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우에스 의원 아줌마들 계속 보고 계시는데 과장들이 한 12, 13명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근데 카톡에서 뭐 사업 설명 안 한다고 동네 사람끼리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이 떠나서 나는 이제 처음 왔어요. 오늘. 예, 오늘 처음 한 거예요. 네, 나는 예. 처음 왔는데 예, 예. 재산권이 있다 보니까 예. 이 사지역이 너무 맞- 오래돼가 오래됐어요. 저도 사고의 조합원입니다. 저도. 재산이 있는 예, 예.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거를 해서 빨리 이양 합금을 추진해서 예, 맞습니다. 상대방이 정확한 거를 우리한테 보여줘야죠. 예. 이제 말로만 들어가고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왜 동의서를 계속 안 받았냐면 네. 지금까지 우리 조합원들이 한 분 한 분이 자 이제 해자 이렇게 전에 제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동의서 찍어주세요. 이거 사업회계. 좀 그래갖고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같이. 그렇죠. 우리가 전부 저 우리 추진위 그 대표가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저분들이 얘기가 많네. 전문가들 보시고 또 현대건설이 아무 때나 이거 시공참여 의향서를 여기 임원식, 지덕천 이렇게 둘 다 직접 보낸 거예요. 현대건설에서 우리가 공사해줄 때는 동의서 다 받아서 추진합시다. 그 전기업체에서도 뭐 아까도 말씀드린 보통 바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의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와서 도와주라.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게. 그래서 이게 한 1년 정도 한 거고 어제 오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서 안 하려고 이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저도 주인이고 여러분들도 주인이잖아.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키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이거 같은 조합원들이 뭐 여기 반대하고 이러는 분들은 뭐겠어요? 개인 사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자산을 갖고 자기네끼리 장난쳐? 우리가 이거 지켜야지. 저기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찬성하셔서 들으러 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심하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내가 막 2단지 때문에 지금 화가 났어. 1단지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지금 예. 지금 시간들이 저녁 시간이 늦으셨으니까 어르신 얘기는 이제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이 조합원들끼리 서로 한번 딱 만나서 이렇게 전화번호도 알고 예.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빨리 될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일일이 추진한 것보다 우리 조합원들 맞아요. 그렇게 가야죠.
같이 이렇게 해서 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맞습니다. 일이 빨리 되는 제가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합원들은 서로 불안한 거예요. 선생님들을 지금은 못 믿어요. 선생님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도 사부역한테 질려가지고 아니 너무 믿는다고 우리가 평가는 하고 있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맞아요, 말로만 맞아요, 부르면 안 예. 되니까. 사부역 때문에 지금 사무역 때문에 신경들이 곤두로 서 있죠. 사부역은 좀 만드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끼리 더 만나서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행사 대주면은 더 우리가 따로 만난 것보다 다 같이 만난 거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쪽에서. 그럼요. 그래야 추진이 돼요. 예. 빨리. 이번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네. 조합원들이 못 되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서 가야죠. 돈이 걸리는데. 정치인원 분들께서 이렇게 네. 이제 오일수 언니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같이 다니니까 끝까지 화합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다 이거지. 한 번쯤은 맞는 조합원들도 만나서 허탈하게 이야기를 제가 할 또 수 말씀드린 거는 늦었는데 우리 일단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게 상관없었는데 사구역 때문에 저도 사구역 조합원입니다. 너무 화도 나는데 제가 전문가인데 이런 걸 잘 아는 건설회사만 저도 한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카톡 보는 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 근데 그건 그거를 승인을 하려면 달갑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합원들이 OS 의원보다도 조합원들이 우리만 해도 여기 주민을 치는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되잖아요. 와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저 이웃에서 전에 예. 저긴데 그런 분들이 몇 명씩만 동원해서 해오면 이거는 사업 추진이 빨라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믿음이 가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믿음을 이제 못 믿거리지 말고 이제 지금까지 불안해지는 이러면 자꾸 좀 만나서 그러니까요. 예, 무슨 시기다 이거 이렇게 시작했느냐 이제 서로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맞습니다. 만나서 여기는 인원이 적으니까 금방이지 뭐. 맞습니다. 여기 빨리 여기 나는 예. 집안 사갖고 있지 그 동네 사람들 몰라요. 예, 저도 모르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제가 몇 번 만들 거예요. 나는 또 자리를. 이 정갑부들을 사갖고 얼마 안 돼서 예. 수리비도 엄청 많이 들고 나는 세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추진 안 되니까 나오긴 했지만 예. 속은 상하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것으로 별개도 설명을 마무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농민점들이 예. 어느 정도 필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현대에서 만약에 추진이 안 되면 그거는 보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또 주민분들도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뭐 신빙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럼요. 아니 단지는 같이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제 건대 경비사 본부장님이 이거 추진해 보시는데 오늘 참석을 여기 오신 못해줬어. 분 명함 좀 주세요. 현대예요, 뭐요? 저는 삼연도시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비업체. 아니세요? 아니 제가 어머니 잠깐 기다리세요. 저 차에서 좀 갖고 올게요. 아니 젤리발은 정비업체도 막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 도시 뭐 요거는 예. 정비 사업은 먼저 이렇게 다 조인이 돼서들 좀 들어오시는 편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을 그러니까 법에서는 저희들도 다 나중에 정해져서 들어오는 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예. 이제 애써주신 것만큼 예, 그렇죠. 우리들이 나중에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사전 영업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제 정식 절차를 한번 옛날 받은 거 오늘.